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말. 오늘도 두 분의 말감별사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김은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확하게 다시 민주당 선대위의 박성준 대변인. 대변인.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김은혜 공보단장. 네, 단장이 훨씬 높습니다. 단장님이. 아, 그렇습니다. 아, 단장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요, 단장. 아니, 훨씬 높습니다 하는데 왜 김은혜 의원님 저 아니 요새 입술을 김은혜 의원님 질끈. 얼굴이 좋아지셔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방송 전부터 예, 예. 1위 후보팀이라 오늘 방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1위 후보팀? 그러니까 저희가 여론조사에서 요즘 아. 1위를 역전한 경우가 꽤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아니 앞으로도 판이 10번은 더 출렁일 텐데 벌써부터 왜 그러냐고 그랬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또 바뀌겠죠. 네. 판이 그렇게 네, 보세요. 한 한 번, 40여일 좀 더 한두 남게 번 더. 남았는데. 네. 아, 저런 걸 두 글자로 압축하면 엄살이라고 합니다. 엄살. 아니, 이 두 분은 여러분 항상 느끼시겠지만 토론 들어가면 날카롭지만 그 전에 보면 화기애애하고 성격들이 굉장히 원만하세요. 굉장히 털털한 분이시라 이제 소통할 땐 잘하고 또 토론할 땐 치열하게 하고 이런 분이신데 근데 원팀 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당내에서 이런 두 분 같은 분만 있으면 원팀 되는 건 쉬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양당이 다 원팀은 어려워요? 우리도 아마 같은 당이었으면 네. 원팀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 같은 당에서 원팀 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서로 이렇게 상대니까 존중하고 일을 하는데 당내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런가요? 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게 당내 정치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아, 오늘 네. 아마 두 분 말말말 중에 요 원팀 얘기가 잠깐 나올 것 같고 네. 고전에 그 추미애 전 장관하고 제가 일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취자들이 왜 국민의힘의 반론은 안 듣냐 건진법사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김은혜 의원께 잠깐 반론의 기회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추 전 장관 얘기는 네. 2020년 신천지 사태 초기에 네. 대구 신천지를 빨리 압수수색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대구지검에서 두 번이나 반려를 하더라. 네. 근데 그때 이제 보고를 들었는데 그때 보고는 총선 앞두고 있어서 방역에 실패하면 여당이 총선에 불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대검에서 돈다라는 보고를 들었는데 설마 그렇겠냐 하고 넘어갔었다. 근데 이번 세계일보 보도를 보니 건진법사가 윤석열 총장한테 이만희 그 신천지 회장을 총회장인가요? 그 사람을 뭐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조언해 준 것 때문에 수색을 안 한 거다라고 이제 보니 그런 거였던 것이냐 이제 이게 추 전 장관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 무근으로 제가 들었고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상당히 초조하신 것 같다. 과거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든 네거티브로 하다가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속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다. 일단 추미애 전 장관님부터 과거에 4명을 거역한다라는 식으로 조선 왕조 시대의 그런 화법을 구사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장관이 그런 식으로 특정 수사,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 못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신천지의 그분이 염두에 두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까? 과거에 윤석열 후보 당시의 검찰은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행위보단 교인 명단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방역과 함께 수사를 정확하게 했던 것으로 오히려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무속이라는 그런 포장지로 덮어 씌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무속 이야기 보통 정치 때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님이 지사 시절에 경기문화재단의 대표도 사주 책을 내셨던 분을 임명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한 달도 지나지 않았죠. 지난 4일에도 송영길 대표가 직접 역술인 협회장을 종교본부에 임명장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의 무속이 충분히 민주당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무속을 엮고자 하는 그 초조함은 제가 알겠는데요. 시시비비를 아마 곧 법정에서 가리게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 건진법 사건 관련해서 지금 법정 소송 준비하세요? 대응? 명예훼손이 저희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아. 민주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이제 SNS 글 쓰신 분에 대한 대응입니까? 아니면 뭐 세계일보에 대한 대응입니까? 어떤 대응? 추미애 전 장관님 말씀하신 걸 제가 오면서 잘 못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의 시시비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 말 예, 박 말씀드리면 의원님. 네. 뭐 초조하다고 하는데 초조한 건 아니고요. 초조한 내용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단순 사실에 대한 보도의 차원에서 얘기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미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유승민 후보가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게 제공을 했다는 그 제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뭐였냐면 윤석열 후보 그 정신 세계에 무속의 영향이 큰 거 아니냐라고 거기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무정이 나오고 천공이 나오고 지금 건진법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진법사의 팩트는 뭐냐면 내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네트워크 팀 안에서의 정보가 나와서 기자들이 취재를 했더니 이 건진법사가 단순하게 그냥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공적 관계에 있어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실질적으로 일정도 잡아주는 것 같고 또 조언도 하고 면접도 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 윤석열 후보의 판단에 있어서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의 무속세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 보도 제기가 있는 거고 그 이전에 이미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후보와 또 김건희 씨는 그 전화 7시간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도사들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사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있는 법사들, 무속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의 어떤 일상적 생활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무속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하나하나 지금 확인되고 있는 차원이고 그것을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알겠습니다. 아유, 하나만 더 그래도 얘기를 해야 예, 됩니다. 왜냐하면 예, 그 짧게 예. 본론으로 아직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무속으로 엮고 싶어 하시는 민주당의 마음은 간절한 바람은 알겠는데요. 그 건진법사님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분이 임명장을 받은 분도 아니고 영향력을 행사한 분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 윤석열 후보하고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죽하면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사까지도 정정을 하면서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뒷북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냉철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엮고 싶어도 그거는 정도가 있죠. 자, 이게 10초만 딱 얘기하고 제가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말 10초입니다. 네, 왜냐하면 10초. 추미애 전 장관이 앞서서 한 10분 이상 이 말씀을 하셨기 10초만 때문에. 얘기하면 뭐냐면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김건희 씨도 그렇고 이 무속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왜 이렇게 무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원천 봉쇄해야죠. 그거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이재명 후보님 아드님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이재명 후보님 사모님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 인터넷 네. 글 쓴 거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점 얘기. 그거를 그 안에서 민주당에서 먼저 사주와 그리고 역술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공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론으로 이러다 못 들어가고 여기서 끝날 것 같아서 일단 중재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가보죠.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요청을 한 겁니다. 그걸 두고 자기들끼리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만약 그게 이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방자하기 이럴 데 없다. 자, 어제 홍준표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의 뉴스연구소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홍준표 두 분 회동 뒤에 홍준표 의원이 전략공천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비판이 있었고 그러자 이제 홍 의원이
방자하다 이렇게 한 거. 박 의원님 왜 이 말을 골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좀 봐야 되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에서 이제 하락세일 경우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힘을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손길을 내밀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를 만났지만 실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독자 생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지금 어제 단독으로 만났는데 이 내용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네. 이제 배제하겠다. 아웃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엄연하게 이제 선언한 것이죠. 아 배제 의미로 보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 보통의 이제 정치적 관계에서의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후보가 개인적 판단을 하고 시기를 조율을 하는 겁니다. 보통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나자마자 바로 공개하고 홍준표 후보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비난한 거 아니겠어요. 대리인을 통해서 권영세 본부장을 통해서 그것은 홍준표 후보를 아웃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 선언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 근데 아웃시키려고 하면 아예 만나지도 말았어야지. 만난 거 보면은 이제 만나서 서로 타협점을 찾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을 한 거고 만약에 같이 가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정치적 레토릭을 수사를 이렇게 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 네, 김해 단장님. 이거를 민주당의 상황과 제가 환원시켜 말씀드리자면 26일 날 이재명, 이낙연 두 분께서 부산 동행 일정 연기라고 나오던데. 아 그래요? 네. CBS의 CBS의 노컷 뉴스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이낙연 아웃시키겠다라고 말씀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표면적인 징후를 갖고 상대방의 내면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좋은데요. 홍 후보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큰 어른이시죠. 그리고 원칙을 확인한 거에 불과하죠.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룰, 그리고 국민이 함께 권유해 주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여론조사든 경선에 따라 지켜지는 것이다. 그리고 후보는 공천에 관여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당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서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적인 네. 정치사를 한번 보면요, 대부분 이제 여기서 어떤 거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하수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좀 드는 게 과거에 보면 이제 이런 협상의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쓰냐면 92년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그 YS가 내각제 파동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파기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치적 파기선언을 하면서 자기가 독자 생존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YS가 이제 그런 선거를 치르는 거고 97년에 DJP 연합 같은 경우는 내각제 합의 문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대선을 이제 승리를 하고 그동안 이제 한국 정치사를 보면은 이러한 합의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천 관련된 얘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갈 경우에는 입을 닫고 있죠, 항상.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파기선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둘의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은 홍준표 후보와 손을 잡고 갔다고 하면은 시기를 좀 봤겠죠. 이분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회동이 끝나자마자 아마 바로 소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후보라든가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 말을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좀 담아뒀다가 시기를 조율을 하는데 시기 조율도 없이 얘기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조금 급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부장들에게 상의해서 오히려 본부장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같이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그 홍준표 의원은 왜 그 조건 두 가지를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홍 의원님 말씀은 거죠. 그냥 원칙을 얘기한 거다. 원칙 얘기하고 이러시던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공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상관없이 이제 가는 건데 홍준표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면 선택은 후보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카드로서 던져줄 수는 있는 거죠. 홍 의원은 그럼 할 수 있는 얘기였고 그냥 싫으면 밑으로 싫으면 되는데 왜 겉으로 그것을 이야기했느냐? 그럼 같이 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뜻이죠. 해석한다는 말씀. 단장님.
홍 후보님은 말씀 어떤 것든 다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추천도 하실 수 있고 아이디어도 제안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왔던 거는 후보님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당내에서 이런 그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 원론적 입장을 전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우리 경선 때 후보로 뛰셨지만 그분도 조건 없이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뛰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확인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서 홍 후보님도 전혀 이견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홍 후보님이 윤 후보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팀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저희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민주당의 원팀 그게 훨씬 더 걱정이 되죠. 자, 여기서 그러면 김은혜 네. 의원의 말을 가기 전에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원팀 파열음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 이제 불교계 갈등 이걸로 인해서 그거는 그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지금 정청래 의원의 뭐 탈당을 이해관들이 와서 권유했다더라 하면서 뭐 오늘 승려 대회 벌어지고 뭐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요. 저희가 최근에 윤핵관 뉴스가 사라지고 대신 민주당에서 이핵관이 탈당 압력을 넣었다는 뉴스가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논평 끝? 네. 제 거 가야 돼서 지금. 굉장히 심플. 네. 알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그런 말로 넘어가죠. 지금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아니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제가 제 질문에 임명을 답을 했는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을 했는지 아니면 임명 그게 안 제 하셨어요? 권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사님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냥 사인을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권한을 저한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자,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대화 내용을 잠깐 들으셨어요. 유동규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던 건지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네. 그 뒤에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정신병원에 입원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형 이재선 씨와의 그 녹취록이 나왔었습니다. 네. 거기서 그 형 이재선 씨가 유동규 언급을 하죠. 결국 김혜경 씨가 음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유동규 씨도 음대 나왔으니 뽑은 거라면서라고 물어보니 이재명 후보가 아니 그건 어떻게 알았어? 라고 답변을 하면서 사실상 그 2년에 의해서 발탁을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틀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부분 편집된 것은 틀지 못하게 선관위 해석이 있었으면 틀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잠깐 읽어보면 그 형님이 이재선 씨가 너 마누라가 숙대 나왔다는데 숙대 바치냐? 야 음대 나왔다며 그래서 저기 유동규가 음대 나왔다는데 뽑았냐? 이렇게 하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냐? 아니 뭐 음대 때문에 뽑은 거 어떻게 알았어? 요 대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의 사실 국정감사의 발언뿐만 아니라 대장동 의혹을 풀 수 있는 유동규 씨에 관한 거의 모든 인연을 부정한 듯한 그 발언. 이것이 거짓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는 측근이 아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직원 중에 하나일 뿐 임명 과정도 내가 모른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어떤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신임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대장동 게이트 때문입니다. 그 대장동 게이트 자체도 심각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치적이라면서 화천대유도 몰랐다. 유동규도 몰랐다. 김문기도 몰랐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는 몰랐으면 더 큰 죄라고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자, 네. 박성준 의원님. 오늘 김은혜 의원님이 오늘도 역시 대장동을 가지고 들어와서 역시나 했는데 의원님이 좀 초조한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2021년 지금 2022년 1월이란 말이에요. 네. 21년 10월 20일에 국정감사 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김은혜 의원님이 오늘 말말말을 선택했다라는 게 이 말말말의 취지는 요 근래에 있었던 화제가 되는 이슈를 가지고 제기를 하는 건데 21년 10월 20일에 있었던 국정감사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시길래
윤석열 후보 캠프는 파지티브,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전략은 없고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만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앞으로 대선이 이제 한 4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미래의 청사진은 무엇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밝히고 국민 앞에 소상히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마련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좀 들고요. 이 이슈는 대장동 관련 이슈는 지금 어제 뭐 한국일보에서도 보도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도대체 누가 받았느냐. 50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곽상도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서 돈을 요구한 내용이 김만배의 말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네, 말씀하시는 녹취록 통해서. 거예요? 새로 드러난 녹취록? 그 아들을 돈 달라고 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지금 서너 개 나눠서 줘라 구체적인 거. 그 다음에 뭐냐면 골치 아프다 참 이 곽상도가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면 구체적으로 50억 클럽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도대체 누구냐면 화천대유의 대주주로서 50억 클럽의 당사자로서 6명에 직접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김만배가 성남시 공무원 대상으로 로비한 정황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김 의원님. 네. 네. 검찰 수사가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데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수사 방향이 그분이 누구인지 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질까 봐 저는 꽁꽁 틀어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김문기님 돌아가신 지 한 달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김문기님의 유서가 밝혀졌는데 성남시에서 얼마나 복마전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본인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반드시 넣자고 했는데 3차례나 묵살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유동규 그리고 정민용 누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바는 없었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 더 윗선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 비밀을 밝히지 못한 채 저렇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유동규 씨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대장동의 실체와 진실이 나오는 그 첫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대장동 수사 주인 검사였던 분이 그곳에서 나오겠다고 사의를 표명하고 대장동 5인방을 변호하고 있는 한 로펌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대장동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가 사표를 내고 수사를 했던 검사가 수사했던 검사가 네. 그럼 대장동 5인방 그 뭐 김만배 이런 분들 변호하는 그 변호사 사무실로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타진을 한다. 5인방 중에 한 곳을 한 명을 변호하는 로펌에 타진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로펌이라고 이렇게 하는 되면 것은 중요한 사실.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님. 대장동을 수사했기 때문에 그 수사 아니. 내용과 기소 논리를 피의자인격, 즉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한 윤리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아니, 뭐 간 건 정확한- 아니고 아니, 타진이라는 네, 거죠? 타진이라는 정확한 보도가 나온 거죠. 팩트를 얘기해야 되죠. 그 로펌이 어떤 로펌이었고 그 사람이 그 로펌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와 지금 이 사건과의 상관성이 있는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검사가 나와서 그 당시 로펌에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보면 부풀리기 의혹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좀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자, 같습니다. 김 의원님 이어가시죠. 아니 주인 검사였다니까요. 근데 그 뒤에 저희 회식 논란 때문에 그분이 그만두셨죠. 근데 대장동 수사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렇게 맹탕 수사를 하다가 그 뒤에는 피고인이 소속될 수 있는 혹은 지금부터 당장 사의를 표명하면서 놓는다? 저는 그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50억 말씀하신 거 법조 게이트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분이 그 법조에서 결국 이재명 후보님의 가장 정치적 생명이 걸렸던 성남 1공단과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저는 곧 진실이 드러날 거라 생각하고 그 전에 이재명 후보님이 오늘 김문기님의 그래도 한 달에 맞서서 맞이하는 입장에서 저는 고인에 대한 정말 진솔한 조의를 표하고 대장동의 진실을 담담하게 고백해 주시는 게 그게 이 모든
낱마처럼 얽힌 사건을 풀 수 있는 첫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초 마지막 말씀. 발언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이제 고인에 대한 예의는 뭐냐면 이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만배 씨가 돈을 주려고 한 사람이 이 실질적 주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50억 클럽부터 조사를 해서 법조 게이트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조사를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유,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말. 항상 쫓깁니다. 오늘도 하실 말씀 많은 줄 압니다만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B